예, 안녕하세요. 비욘드 시청자 여러분. 저는 서울수안과 황성화입니다. 오늘 80주년 광복절, 우리 모두가 지켜낸 소중한 역사의 날이고 연휴인데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주제는 실명 위기의 순간, 망막수술로 되찾은 시력입니다. 실명이라는 것은 한순간에 오는 경우도 있고 또 서서히 오는 경우도 있는데 둘 다 삶의 질을 많이 떨어뜨리기 때문에 최종 실명이 되지 않게 그 최전선에서 저희 안과 의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는 주로 망막 질환에 의한 실명을 막기 위해 망막 수술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동안 수술하면서 보람 있었던 사례들을 소개하면서 시청자분들이 평소에 신경 쓰시면 좋을 것들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간단한 소개를 드리면 저는 안과 전공을 마치고 망막 분야 세부 전공을 했고요. 현재 망막 질환 있으신 분들 위주로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제가 열흘 뒤인 8월 25일에 경기도 안양 범계역에 안인과를 개원하게 되었습니다. 저보다 더 뛰어나신 선생님 두 분과 함께 열심히 준비 중인데 망막을 포함한 안과의 다른 모든 분야에 대한 진료를 준비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오랜만에 생방송한다고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 잘하는지 아마도 지켜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그중에서도 요새 가장 고생이 많은 와이프에게 고맙고 사랑한다는 이야기 전하고 싶습니다. 이제 발표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연예 기사를 보다 보면 망막박리로 활동을 중단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다룰 실명의 가장 대표적인 원인 중 하나가 망막박리인데요. 활동을 중단한다는 것은 아마도 망막 수술을 받고 회복을 위한 시간이 필요한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강의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발표 순서는 우선 망막 수술이라는 것이 어떤 개념인지,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실명 위기에 있었던 몇 가지 사례들을 소개하고 어떻게 치료가 진행되었는지 말씀드릴 것이고 이러한 망막 수술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는데 필요한 세 가지 요소를 정리하고 마지막 총정리하고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마 발표에 소요될 시간이 조금 길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넉넉히 드리기 어려울 수 있는데 나중에 영상에 댓글 남겨주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망막 수술이란 무엇일까요? 그 망막 수술을 이해하려면 망막이라는 구조가 어떤 구조인지 먼저 알아야 하는데 보통 눈을 필름 카메라에 비유를 많이 합니다. 요즘 젊은 분들은 핸드폰 카메라를 많이 써서 필름이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데 필름 사진 인화가 잘 되려면 렌즈도 중요하지만 물체의 상위 매체는 필름이 깨끗한 것이 기본이 되어야 하는데요. 이 필름에 비유할 수 있는 게 신경 조직인 망막이라는 구조물입니다. 안과에서 망막 수술을 보통 유리체 절제술, 영어로는 비트렉토미라고 부릅니다. 수술명에 망막이라는 단어가 없는데요. 이것은 눈의 구조를 잘 이해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망막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눈의 가장 뒷부분에 붙어 있는 신경 조직이고 동그란 공간 안에는 유리체라고 불리는 투명한 콜라겐 성분이 있습니다. 눈에 구멍을 뚫고 기구를 삽입하여 수술을 진행하는데 유리체를 제거해야 본격적인 망막 문제에 대한 해결을 진행할 수 있어서 유리체 제거는 필수 선행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유리체 절제술을 통상 망막 수술이라고 부릅니다. 망막 수술의 일반적인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요에 따라 약간 변동은 있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이러한 순서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마취를 진행을 하고요. 이제 백내장 수술을 같이 하게 될 경우에는 포트 삽입을 한 뒤에 저는 백내장 수술을 진행하고 그 뒤에 망막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각자 말씀을 드릴 건데 첫 단계는 구후 마취입니다. 이제 눈이 아프지 않게 수술하는 동안 환자분이 불편하지 않게 마취를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긴 바늘을 눈 아래쪽 피부를 통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징그러워 보일 수는 있는데 실제로 했을 때 통증이 심한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 대한 공포감이 있어서 환자분들이 걱정을 하실 수 있는데 대부분 경력이 많은 안과 의사가 직접 진행을 하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단계는 이제 눈 속에 기구를 집어넣으려면은 그 입구인 포트를 삽입을 하고 이제 포트 삽입을 한 뒤에 기구를 통해서 유리체를 제거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요 안쪽에 젤리 형태의 물질이 유리체고 기구를 통해서 먼저 제거를 하게 되면 눈 뒤에 망막 상태를 좀 더 온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경우에는 망막이 박리된 상태 같습니다. 눈 열공, 망막이 찢어져서 박리가 좀 이루어진 상태로 보이고 그거 말고도 눈 속에 출혈이 생긴다든지 그 유리체까지 출혈이 간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망막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각각에 해당하는 치료를 진행하게 되는 것이 이제 망막 수술의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유리체를 제거했기 때문에 그 유리체 대신에 눈 속의 구조를 유지할 수 있는 충전물을 삽입하는 과정을 통해서 수술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충전물은 대부분 유리체와 가장 비슷한 물을 집어넣는 경우가 가장 많고 그 외에는 공기라든지 가스, 기름을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망막 상태에 따라서 안과 의사가 판단하여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보통 수술 마지막에 결정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연결해 놓은 포트를 통해서 눈 속에 충전물을 삽입하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애니메이션보다는 실제 수술 영상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은데 그 눈 속에 이제 기구를 삽입하기 위한 포트를 삽입하는 과정입니다. 총 3군데 구멍을 뚫게 되고요. 음. 그리고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백내장 수술도 같이 진행할 예정인 분이어서 그다음 단계로 백내장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유리체 출혈이 많이 심한 상태여서 백내장 수술을 할 때 시야 확보가 조금 안 되는 부분은 있는데 절차는 똑같이 동일하게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대신 수술 난이도가 약간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술을 할 때 구조물이 잘 보여야지 그 술기가 좀 원활하게 진행이 되는데 지금처럼 시야 확보가 되지 않는 경우는 약간 경험과 그 스킬로 조금 극복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내장 수술을 예정대로 진행을 하게 되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난시도 있어서 난시 교정을 같이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백내장 수술이 마무리되면 임시로 백내장 수술의 절개창 부위를 봉합을 하게 됩니다. 그 뒤에는 이제 포트의 한 곳에 인퓨전이라고 하는 그 이제 물이 들어오는 연결 통로를 하나 설치를 하고 이제 수술을 진행하게 되는데 일반 현미경으로는 망막을 알 수 없고 이 금색깔로 보이는 이제 추가적인 현미경을 추가적인 돋보기를 부착을 해서 망막 안쪽을 관찰하게 됩니다. 그래서 망막 상태를 이제 확인해 보니까 눈 안쪽에 예상대로 피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거의 시야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인데요. 이제 유리체 제거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피들을 제거하고 나면은 눈 뒤쪽에 문제가 좀 명확하게 보이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망막 혈관이 막혀서 출혈이 발생했던 것으로 보여서 레이저 치료를 추가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필요한 과정을 다 진행하고 난 뒤에 이제 그 절개했던 포트 부분을 빼고 그쪽 부분에 대해서 봉합하지 않고 상처를 아물게 지혈을 좀 누르는 과정을 통해서 수술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마지막에는 이제 임시로 묶어두었던 봉합사도 풀어주고 이제 안대를 해주고 수술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망막 수술이 필요했던 상황에 대해서 몇 가지 공유를 드리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제 설명을 좀 따라오시려면은 망막이 어떻게 생겼는지, 사진을 찍었을 때 어떻게 보이는지를 아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무 이상 없는 망막을 찍었을 때는 다음처럼 보이게 됩니다. 여기 안쪽에 노란 부분, 동그란 부분이 시신경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주변으로 이제 혈관들이 잘 주행을 하고 있는 것이 나타납니다. 이 안쪽 부분은 황반이라는 부분이고 이 주변을 전체를 다 망막이라고 부르고 시력에 중요한 요 가운데 부분을 황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황반 부분은 이 사진으로도 어느 정도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할 수는 있지만 좀 더 정밀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안구 광학 단층 촬영을 진행하게 됩니다. 정상적인 경우는 다음처럼 크게 이상 없이 안정적인 구조를 보이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보여드릴 증례는 총 7가지 환자 증례입니다. 증례에 이제
진단명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시청자분들께서는 제가 얘기하는 중간중간 말씀드리는 증상이 나 본인이나 가족들에게 해당하는 것은 없는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44세 여자 환자분이시고 라섹 수술 받은 과거력이 있습니다. 증상으로는 일주일 전부터 비문증, 눈앞에 날파리가 보이는 것을 호소하셨고 다른 안과를 방문했을 때 단순 유리체 혼탁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제부터 시야의 절반이 까맣게 보였고 오늘 증상이 더 심해졌고 이제 눈앞에 시야가 파도치듯이 보인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사진을 찍어 보니까 다음과 같았습니다. 여기 윗부분에 보이는 이 부분이 박리가 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박리의 원인이 망막이 찢어진 망막 열공 때문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시력의 중요한 황반 부분을 단층 검사해서 보니까 예상대로 황반부에 망막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나이도 젊고 망막이 떨어진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응급수술을 준비하였습니다. 아직 나이가 젊기 때문에 백내장 수술은 없이 일반 망막 수술로만 진행을 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수술 전 망막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수술하고 2달째 회복이 잘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보실 것은 수술 후 2달이라는 것인데요. 수술한 다음 날은 오히려 더 잘 안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눈 속에 아까 말씀드렸던 충전물 중에서 일반적으로 망막 박리에는 가스를 사용하게 되는데 가스가 눈 속을 가득 채우고 있게 되면은 시력이 잘 안 나옵니다. 그 가스가 흡수되는데 필요한 시기가 보통 1달에서 2달 정도 되기 때문에 제가 2달 뒤 사진을 보여드린 거고 그 중간 과정에 대한 것은 뒤에 PPT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64세 남자 환자분이시고요. 기저질환은 없고요. 이분은 증상이 오늘 아침, 당일 아침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먹물이 눈앞에 흘러내렸다. 이제 낮에 되니 증상이 점점 더 심해졌고 현재는 거의 다 안 보이는 상태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분도 마찬가지로 안과 검사를 진행하였고 보시는 것처럼 눈 앞쪽에 출혈량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쪽 부분을 우리가 유리체 출혈이라고 볼 수 있고 양상 자체가 어딘가에서 피가 흘러나오는 양상이어서 망막이 찢어져서 그 주변에 있는 혈관이 터지면서 아마 유리체 출혈이 생긴 게 아닌가라고 추측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리체 절제술과 백내장 수술 동시 진행을 계획하였고 수술하고 다음 날 사진입니다. 예상대로 이쪽 부분이 찢어져 있었고 그 주변에 레이저 치료로 잘 마무리를 하였고요. 이게 맑아진 느낌은 있지만 뭔가가 좀 가득 차 있는 느낌이 있는데 이런 것은 지금 눈 속에 가스가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수술한 다음 날에는 시력이 거의 안 나오고 보시는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가스가 빠지게 됩니다. 이분은 조금 가벼운 가스를 넣었기 때문에 1달 만에 가스는 다 빠졌고 시력 회복도 1.0으로 잘 된 케이스였습니다. 네. 그 질문들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데 제가 요거 환자분들 사례 먼저 말씀드리고 중간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 번째 케이스는 56세 남자 환자분이십니다. 이분은 당뇨가 오래되었지만 관리가 잘 안 됐고 동거 가족이 없는 보호자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증상은 1달 전부터 왼쪽 눈은 이미 잘 안 보이기 시작을 했고 일주일 전부터 잘 보이던 오른쪽 눈이 잘 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검사했을 때 시력은 오른쪽은 0.2, 왼쪽은 거의 안 나오는 상태였고요. 예, 이제 사진을 보시면 아마 안과 선생님들은 헉 하는 소리가 나올 겁니다. 이제 정말 마주하기 싫은 상황인데요. 당뇨의 합병증이 워낙 심해서 그 망막 쪽에 좋지 않은 견인성 망막 박리가 생긴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오른쪽 눈 시력이 조금 나왔던 것은 이 황반 부분이 보존이 되어 있기 때문인데 이러한 상태라면 거의 1-2주 안에는 황반부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아주 초응급에 마주하기 싫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왼쪽 눈 상황은 더 좋지 않았습니다. 왼쪽 눈은 출혈이 더 심해서 눈 뒤에 망막 상태를 아예 볼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양한 견인성 망막 박리와 당뇨 망막병증 진단 하에 수술을 계획하였고 이분이 보호자가 있었다면은 제가 오른쪽 눈을 먼저 수술을 해서 회복을 좀 빠르게 시도를 했을 텐데
그런 상황이 아니었고 오른쪽 눈 회복하는 동안 양쪽 눈 시력이 안 나오게 되면은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왼쪽 눈 먼저 급한 대로 수술을 하고 그다음 오른쪽 눈 수술을 계획하였습니다. 정말 불행 중 다행이었던 것은 왼쪽 눈 출혈을 걷고 보니까 눈 뒤에 황반 상태가 생각보다 양호했습니다. 그래서 황반에 문제를 줄 수 있는 견인된 부분만 급하게 제거를 하고 눈 속에 물을 넣고 마무리를 하니까 수술 다음 날에도 시력이 어느 정도 나왔고 일주쯤 됐을 때 시력이 회복이 어느 정도 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상했던 대로 오른쪽 눈이 점점 더 안 보인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 날 오른쪽 눈 수술 진행을 결정하였고 오른쪽은 생각했던 것보다 상태가 더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견인된 막들을 다 일일이 제거를 하고 눈 속에 가스를 넣어서 망막이 회복될 수 있게 좀 시간을 가졌고요. 한 달째 이제 가스가 빠지면서 아래쪽 부분, 회복된 부분을 볼 수 있었고, 두 달째에는 가스가 온전히 빠졌고, 회복은 저희가 걱정했던 것보다는 잘 되어서 시력 회복이 잘 된 케이스였습니다. 이분은 양쪽 눈 다 실명 위기의 상태여서 저를 만났는데, 다행히 수술이 잘 마무리되어서 오른쪽 0.8, 왼쪽 0.4로 그 시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계십니다. 예, 네 번째 케이스는 이제 62세 남자 환자분이시고요. 일주일 전부터 오른쪽 가운데 콩알 같은 게 보인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오른쪽 시야의 정 가운데 글씨가 잘 안 보이고 주변이 일그러져 보이는 증상도 같이 있었고 교정 시력은 0.2 정도 확인되었습니다. 검사를 해보니까 망막 사진에서는 특별하게 이상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 황반 부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뭔가가 지저분하게 막이 끼어 있고 이쪽 부분에 단층 검사를 하니까 예상대로 이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우리가 황반에 구멍이 뚫리는 것을 황반 원공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경우도 이제 급성기가 아니라면은 수술적 치료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리체 절제술과 백내장 수술을 계획하였고 이분은 무조건 가스를 넣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황반 원공을 치료한다는 것은 제가 직접 구멍을 메워주는 것이 아니고 망막 스스로 회복이라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과정을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스를 주입하게 되는 것이고 이제 환자분께서 엎드린 자세를 잘 취해 주셔야지 회복이 되는 것이 이제 회복의 성패에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교육을 조금 더 잘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 다음 날 가스가 가득 차 있는 사진을 보실 수 있고 마찬가지로 가스가 점점 빠지면서 이제 수술 후 두 달째에는 시력이 온전히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황반 원공이 있는 경우는 이제 당장 하루아침에 좋아지긴 어렵지만 어느 정도 충분한 회복 기간을 거치게 되면은 시력은 1.0까지 잘 올라올 수 있는 질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질문을 먼저 좀 받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준원 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망막이 한번 손상되면은 다시 회복이 어렵다고 들었는데 수술을 하면 뭔가 다른가요?" 이것은 망막 상태를 알아야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상도 이제 비가역적인 손상과 가역적인 손상으로 나눌 수 있어서 수술로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안과 진료를 보시고 안과 선생님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유은진 님 질문 주셨습니다. 30대 여자분이시고 비문증이 심해졌다가 괜찮아졌는데 망막 문제 신호인 건지. 이분 같은 경우는 일단 무조건 안과 진료를 보시길 권유를 드립니다. 대부분의 비문증이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긴 한데 아주 드물게 제가 첫 번째 사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망막박리의 초기 신호일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최우선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 앙케이트 님이 질문 주셨는데 망막박리 시에 2달 정도 지나면 시력이 완전히 회복되는 것인가요? 보통 대부분 그 정도 걸리는 것인지요? 예. 대부분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망막박리에 주로 사용하는 가스는 2가지 종류가 있는데 좀 심한 망막박리의 경우는 보통 2달 정도 말씀을 드리고 조금 가벼운 가스를 넣게 되면 1달 만에 이제 가스가 빠지는 경우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일정 조율하실 때는 2달 정도는 비워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핀 님 질문 주셨고 "망막 가스 수술 후에는 비행기를 탈 수 없다고 들어서요."
집이 제주도이셔서 수술을 받는다면 서울에서 받고 내려가려고 해요. 비행기 타려면 수술 후 어느 정도 지나야 하나요? 예, 가스 수술하면은 비행기를 못 타십니다. 예, 눈 속에 가스가 들어있는 상황에서 이제 비행기가 이륙하게 되면은 비행기 주변 공기의 압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스가 팽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압이 올라가고 시신경이 손상되고 심한 경우는 눈의 구조가 유지될 수 없기 때문에 절대 금기 사항이라고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비행기 타시는 시기는 가스가 빠지는 시기입니다. 그 가스가 빠지는 속도는 사람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얼마나 걸린다 단정지어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스포슈먼님, 황반까지 동반한 망막박리로 유리체 절제술 5일 주입술 후 3개월, 그리고 2차에 5일 제거 백내장 수술. 상태가 좋지 않고 3차, 네, 수술을 좀 많이 받으신 것 같습니다. 49세이시고 3월 1일 응급수술 후 지금까지 너무 힘드네요. 예, 시력 회복은 어느 정도까지 될까요? 네, 스포슈머 님이 말씀 주신 대로 이제 망막 수술은 반복될수록 시력의 예후가 좋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망막 박리를 그래서 한 번에 잘 붙여야 되는 것이 그러한 이유라고 볼 수 있겠고, 근데 1차 수술에서 오일을 주입했다는 것은 상태가 그만큼 좋지 않았던 걸로 좀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오일을 제거해서 재발이 된 상태로 보이는데, 현재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안과 진료 계속 보시면서 그 안과 선생님과 치료 계획을 잘 짜는 것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고, 네, 한번 검사를 계속 너무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안과를 다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백내장과 망막박리 수술을 하였습니다. 가까운데 보다가 멀리 보면 어지러운데 수술 때문일까요? 제가 렌즈 삽입술 후에 실리콘 접착으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4개월 후에 빼자고 하는데 그것도 맞는지 궁금합니다. 예, 플라워 님도 마찬가지로 망막박리하면서 오일을 넣은 케이스로 보이는데, 오일을 넣게 되면은 당연히 시력이 어지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가스를 넣었을 때보다는 잘 보일 수는 있는데, 오일을 제거하고 이제 액화된 유리체와 같은 성분의 평형 염액을 넣어야지 실제 시력이 어느 정도 회복될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시간 여유를 갖고 안과 진료 꾸준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크림 파스타님 질문까지 받고 다시 강의 이어가겠습니다. 망막 수술 이후에도 시세포 손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시력이 돌아오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네, 해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시세포, 특히 외망막층이 손상된 경우에는 아무리 수술을 잘 해놓더라도 시력이 회복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비율적인 부분은 사실 질환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전체로서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진료를 보시게 되면 눈 상태에 따라서 바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강의로 좀 이어가겠습니다. 예, 5번째 케이스 64세 남자 환자분이시고요. 이분은 제가 대학병원 있을 때 경험했던 분입니다. 좀 재밌는 케이스인데, 작업 중에 큰 쇳가루가 눈에 튀었는데 현재는 충혈 이물감 외에 불편한 것이 없다. 보이는 것도 잘 보인다. 그런데 쇳가루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라는 증상으로 다른 안과 방문하셨다가 저희 병원 의뢰되었습니다. 교정 시력도 0.8까지 잘 보고 계셨었고요. 그런데 보시면 여기 쇳가루가 박혀 있죠. 눈의 가장 뒷부분인 망막 신경에 박혀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이 이물질 때문에 망막에 열상도 좀 생겨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황반과 시신경에는 다행히 손상이 없어서 시력이 잘 나오는 상태로 보입니다. 이 이물질이 정말 1cm도 안 되는 요 옆에 박혔다면 이분은 이제 시력이 회복되지 못할 상황이었는데, 정말 불행 중 다행인 상황으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군에 이물이 있게 되면은 이제 눈의 감염, 안내염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응급수술을 하셔야 되고, 이물 제거술과 백내장 수술 같이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수술은 잘 마무리되어서 시력은 1.0 회복을 잘 하셨고, 이물질도 깨끗하게 잘 제거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6번째 케이스, 이제 마찬가지로 대학병원에 있을 때 경험했던 분입니다. 23세 남자 환자분이시고 작업 중 오른쪽 눈을 다쳤다고 합니다. 사진 보시면 크게 다친 것을 알 수 있겠죠. 우리 각막이라고 하는 눈의 가장 겉에 있는 구조물에 구멍이 크게 났고,
그쪽 부분으로 이제 새어나오고 있는 방수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눈을 보통 물풍선에 비유를 하는데 물풍선에서 물이 새어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눈 뒤쪽 망막 상태는 아예 확인을 할 수 없었고 초음파 검사에서도 출혈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1차적으로 요 찢어져 있는 풍선에 대해서 각막 열상 봉합을 진행합니다. 열상을 봉합하고 눈 안쪽에 이제 각막이 좀 회복될 수 있는 시간을 가진 뒤에 외상성으로 생긴 백내장에 대해서도 제거가 필요해서 이제 2차 수술을 계획을 해야 됩니다. 이제 실밥을 제거하였고 2차적으로 인공수정체를 잘 걸어주고 나왔고 유리체 절제술까지 깨끗하게 진행을 하였습니다. 다행히 이분도 황반 상태가 좋아서 시력은 0.3까지 잘 회복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크게 다친 경우에도 크게 당장 바로 좌절하진 마시고 일단 병원에 오셔서 진료를 받고 저희 안과 선생님들과 계획을 잘 짜서 수술을 진행하다 보면은 회복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7번째 케이스는 이제 마지막 케이스고요. 78세 여자 환자분이십니다. 다른 안과에서 망막 정맥 폐쇄로 주사 치료 여러 차례 받았는데 예전에는 주사 맞고 시력이 좋아졌는데 요즘에는 주사에도 반응이 없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서서히 시력이 나빠지는 느낌이 들고 휘어져 보이고 선명한 느낌이 없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검사를 하고 보니 그 말씀하셨던 대로 그 망막 정맥 폐쇄가 있었던 부분이 보입니다. 이 폐쇄로 인해서 망막의 중심 부분이 황반이 붙게 되는 이러한 과정이 있지만 이분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하얗게 생긴 막이 있습니다. 망막 전막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망막 전막이 생긴 데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가 추측했을 때는 주사를 여러 번 맞았기 때문에 생긴 이제 일종의 후유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치료 방침을 2가지로 잡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사 치료를 계속 좀 주사 약제를 바꿔가면서 이어가 볼 수 있고요. 이제 그러한 것들의 한계가 좀 있을 수 있는 게 요 안쪽에 막이 끼어 있기 때문에 주사를 하더라도 요 안쪽 망막층까지 그 주사 약제가 흡수되는 게 양이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번째로 가능한 옵션이 여기 막혀 있는 막을 제거하는 수술적 치료를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 같은 경우는 주사 치료를 이미 해 보셨기 때문에 우선 수술적으로 막을 깨끗하게 제거를 하고 혈관 주변에 레이저를 좀 추가해 준 뒤에 추가적인 주사 치료를 하는 쪽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수술은 잘 되셨고 레이저 치료 추가된 부분 잘 보실 수 있고 여기 지저분하게 있었던 하얀 막은 잘 벗겨져서 황반이 부어 있는 것도 잘 회복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시력은 0.4에서 0.8까지 잘 회복되셨고 다행히 주사 치료 없이 현재까지 경과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앞서서 이제 수술이 필요했던 이제 방치되었다면 실명으로 갈 수 있는 7가지 사례를 말씀을 드렸고요. 이 수술이라는 것이 성공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단순히 수술만 잘 되어서는 그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중요한 3가지 요소를 좀 정리해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수술의 시기입니다. 그래서 수술의 시기가 좀 대부분은 좀 빠를수록 좋지만 좀 적절한 시기를 잘 잡아서 수술하는 게 예후에 아주 중요할 수 있고요. 2번째는 집도의의 능력, 3번째는 환자의 협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망막 박리라든지 안군의 이물, 안내염 같은 응급 상황에서는 빠르게 대처할수록 그 시력 예후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신경 써서 이러한 증상이 있을 때 꼭 안과 진료를 빨리 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하지만 망막 전막이라든지 견인성 망막 박리 등 좀 만성적인 질환이 있을 경우는 빠른 수술이 오히려 예후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은 안과 전문의에게 맡기시고 우선 증상이 있으면 빠르게 진료를 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2번째 말씀드리는 것은 집도의의 능력입니다. 망막 수술은 다른 수술도 그렇겠지만 정말 깔끔하고 정교하게 수술을 해야 합니다. 그 실제 논문들에서도 그 초심자보다는 이제 전문가들에게 받은 수술이 성공률이 높았다라는 보고도 많이 있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대학에 있을 때 저희 스승님이신 그 남동훈 교수님, 이대영 교수님 모시고 망막 수술 성공률을 높이는 방법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었는데 그 내용을 간단하게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리체라는 구조가 눈 안쪽에 있습니다. 요 유리체를 제거해야지 이제 망막 신경에 다다를 수 있는데 유리체를 아무리 깨끗하게 제거하더라도 망막 신경에 껌자국처럼 붙어 있는 유리체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은 사실 신경을 잘 쓰지 않으면 알아채기 쉽지 않은 망막 선생님들도 이 존재에 대해서 좀 모르고 수술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으신 걸로 아는데 이러한 껌자국을 잘 제거하는 것이 나중에 망막 수술 후 생기는 합병증의 원인을 줄일 수 있다라는 것이 저희 연구의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껌자국을 잘 제거할지를 고민했던 것이 저희 연구였고요. 그 방법에 대해서는 너무 깊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결론만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망막박리 수술하고 재발되는 빈도를 5에서 2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처럼 이러한 망막에 껌자국을 좀 신경을 썼을 때 그 재발 빈도를 0에서 2.9%까지 낮추었다라는 저희 연구의 결과가 있습니다. 네, 세 번째로 또 중요한 것은 그 환자의 협조입니다. 저희가 이제 수술하게 되면은 이제 동의서를 받는다든지 수술 설명을 드릴 때 몇 가지 안내 사항을 전달드리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잘 지켜주시는 것이 아주 수술의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첫 번째는 수술하는 중간에 이제 환자가 협조를 해주셔야 됩니다. 대부분 나이가 많으신 노인분들이 수술을 많이 하시는데 수술하다 보면은 어느샌가 잠이 드십니다. 주무시게 되면은 사실 뭐 큰 문제 안 되는 경우가 많지만 주무시다가 갑자기 몸을 뒤척이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세밀한 조작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움직이게 되면 저희 입장에서는 지진이 난 거나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고가 불가피한 출혈을 일으킬 수도 있고 다른 문제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주무시지 말고 갑자기 움직이지 않는 것 정말 중요하니까 꼭 체크를 해주시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수술 후에 주의사항들을 잘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말씀드릴 게 자세를 잘 취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아무리 수술을 잘 깨끗하게 마무리를 했더라도 자세를 잘 취하지 않고 망막이 회복되는 데 도움을 주지 않게 되면은 수술을 실패하게 됩니다. 수술 실패라는 것은 수술을 다시 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그만큼 자세를 취하는 것이 엄청 중요하다라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이제 안약 사용을 잘 하셔야 됩니다. 눈을 수술하게 되면은 염증이 불가피하게 생길 수밖에 없고 그 염증을 조절하는 과정이 나중에 후유증을 남기지 않기 때문에 안약 저희가 횟수 맞춰서 잘 쓰실 것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수술받은 부분에 위생을 철저하게 신경 써주셔야 됩니다. 수술을 하고 나면 기구가 들어갔었던 부분이 하루아침에 아무는 것이 아니고 보통 일주일, 넉넉하게는 한 2-3주 정도까지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쪽 부분에 지저분한 먼지라든지 물이 들어가면은 눈 안에 안내염이라는 치명적인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어서 그렇게 되지 않게 신경 써주셔야 되고요. 제가 제일 강조드렸던 자세를 잘 취하는 것. 이게 일반적으로 이제 가스라든지 기름을 넣었을 때 엎드린 자세를 취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그 원리를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가스는 기본적으로 가볍습니다. 공기보다 가볍고 뜨는 성질이 있습니다. 우리가 헬륨 풍선을 생각하면은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 헬륨 풍선 가만히 두면은 이제 벽 천장에 붙는 것처럼 가스를 넣어두게 되면은 위로 달라붙게 됩니다. 우리가 평소처럼 일상생활을 하게 되면은 이제 주무실 때도 편하게 주무신다고 하면은 가스가 실제로 눌러줘야 되는 망막에 힘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반대인 수정체 방향으로 주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엎드린 자세를 설명드립니다. 사실 이게 환자분들이 정말 힘들어하는데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힘들게 일주일 정도 잘 엎드려 주신 분들일수록 망막 수술의 결과가 좋았던 것을 제 스스로도 많이 체감을 하고 있고 실제로도 많이 보고되고 있으니까 일주일의 힘든 시간을 이겨내셔야 망막 수술에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설명이 길었는데 정리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요 내용만 알고 가셔도 충분히 도움될 것 같습니다. 음. 실명에 전조 증상이 있으면 안과 진료를 빨리 보셔야 됩니다. 아까 질문 중에서도 있었던 것 같은데 대표적인 증상이 비문증, 눈앞에 날파리가 보인다, 점이 보인다, 머리카락이 보인다 모두 해당을 하고요. 그리고 변시증, 글씨가 휘어져 보인다, 글씨가 끊겨져 보인다 이런 것들을 변시증이라고 하고 시력 저하는 말 그대로 좀 덜 보인다, 뿌옇게 보인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광시증은 빛이 번쩍번쩍거린다, 번개치는 느낌이 든다 이러한 증상이고 시야 결손은 어딘가가 가려 보인다, 커튼 쳐 보인다 이런 것들입니다. 이러한 전조 증상이 있으면 본인이 판단하지 마시고 우선 안과에 가셔서 이것이 대처가 필요한 상황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실명의 위험성을 많이 줄일 수 있다는 것 꼭 명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안과에 가는 이유는 안과 전문의의 조언을 듣기 위한 것인데 간혹 설명을 드리고 이제 대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이제 본인 판단에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라고 말씀하시면서 병을 키우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상당히 속이 상합니다. 이게 음 쉽게 대처할 수 있었던 부분을 나중에 병을 키워서 오시는 꼴이 되기 때문에 꼭 저희의 결정을 잘 따라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수술 후 주의 사항을 잘 지키시는 것. 자세를 잘 취하셔야 망막 회복이 잘 되기 때문에 요 세 가지만 기억하고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올라온 질문들, 추가 질문들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코딸기님 질문 주셨습니다. 망막 박리 후 엎드려 자야 하는데 왜 그런 거예요? 예, 아까 말씀드린 걸로 대충 설명은 될 것 같은데, 예, 가스를 넣기 때문입니다. 가스가 망막을 잘 눌러줘야지 회복이 되는 것이어서 특히 열공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아무리 레이저 치료를 잘 해놓아도 가스라든지 이런 팽창성 물질이 눌러주는 과정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엎드리셔야 됩니다. 마이야희님 질문 주셨고 컴퓨터 앞에 오래 앉아있는 일을 하다 보니 난시 비슷하게 겹쳐 보이고 이러한 증상이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는데요. 시력이 자체는 괜찮은데 난시가 있는 경우에도 망막 수술하기도 하나요? 난시만 있으면 망막 수술을 꼭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망막에 문제가 있다면 그건 수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말 망막 문제가 없는지를 확실하게 하려면 안과에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나이에 따라 다르겠지만 혹시 40, 50대라고 하시면 노안 증상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이는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안과 꼭 오셔서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대필님 질문 주셨고 이게 시력 변화가 안 느껴지면 조기에 문제를 발견하는 것이 어렵다고 보나요? 정기 검진을 안과 가서 꾸준히 받아야 하는지요?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제가 전조 증상이 있으면 안과를 꼭 오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시력 변화가 없더라도 검진을 하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성인분들 같은 경우는 보통 저희가 1년마다 정기 검진을 권유를 드리는 편이고 정기 검진에서 아무 증상이 없다가도 망막 열공이 발견되는 사례가 생각보다 꽤 많이 있기 때문에 정기 검진 꼭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승권님, 35세 남자분이시고 열흘 전에 망막 변성으로 레이저 수술 받았습니다. 혹시 지금 시점에서 가벼운 무산소 운동 해줘도 괜찮을지요? 팔굽혀펴기 등 하면 망막이 벌어지거나 할지 걱정이 되어서요. 이것도 좋은 질문입니다. 35세시고 아마 망막 변성으로 레이저 하셨으면은 제 생각에는 주변부 격자 변성일 가능성이 아주 높은데 이런 경우는 레이저 치료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더라도 정기 검진은 꼭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가벼운 무산소 운동, 팔굽혀펴기 등 하는데 아무 문제되지 않으니까 일상생활 똑같이 하셔도 됩니다. 5월의 푸름님, 황반 변성의 경우에도 망막 질환인데 수술 치료 가능한가요? 이 경우에 주사와 레이저 치료 차이도 궁금합니다. 황반 변성이 있으면 수술로 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황반 변성으로 인해서 유리체 출혈이 발생한 경우에는 망막 수술이 불가피하지만 대부분의 황반 변성의 경우는 이제 건성과 습성을 구분하는 것이 먼저겠지만 습성 황반 변성으로 진행했다면 주사 치료를 이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레이저 치료 같은 경우는 실제 황반변성이 아니고 황반변성과 비슷한 다른 중심성 망막염이라든지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노숙자님 말씀 주셨고, 탈모약 로게인 폼을 이마랑 정수리에 바르는데 눈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나요? 이 부분은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망막이랑은 아예 별개의 상황으로 보셔도 되는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탈모약이 눈 위쪽으로 뿌리게 되면은 눈에 들어갈 수 있고, 눈에 들어가게 되면은 눈 표면인 각막과 결막에 손상을 줄 수 있어서 약 바르실 때 조심히 바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톰님, 망막에 출혈이 생긴 경우에는 무조건 수술 받아야 하는지, 그 정도가 약하다면 자연적으로 흡수되고 회복되는지 궁금합니다. 눈이 어느 정도까지 자가 회복이 되는지요. 이것도 좋은 질문입니다. 망막에 출혈이 생긴 경우 무조건 수술을 받지 않습니다. 수술까지 가는 경우가 드물고요. 망막의 출혈의 위치가 중요할 것 같은데, 출혈로 인해서 시력이 떨어지고 이제 황반에 비가역적인 손상을 줄 것 같은 경우는 수술을 적극적으로 권유드리지만, 그 이외의 상황에서는 대부분 자연 흡수를 좀 기다려보는 편입니다. 망막 출혈의 대표적인 원인이 당뇨, 망막병증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정도에 따라서 레이저 치료라든지 안군의 주사 치료 등으로 대신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자가 회복이 생각보다 많이 됩니다. 수술을 하고 나서도 회복되는 것을 일종의 자가 회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그러한 것들이 자가 회복으로 커버가 되는지 아니면 추가적인 치료가 같이 있어야 되는지는 안과 선생님들의 의견을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사나님, 망막 수술의 경우 전신 마취와 부분 마취 중 어느 쪽으로 진행되나요? 예전에는 대부분 대학병원에서만 망막 수술을 진행했고, 또 비율도 전신 마취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수술 기구가 발달하고 수술 스킬이 좀 바뀌면서 요즘은 대부분 부분 마취로 진행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케이스들 중에 안군의 이물이라든지 이제 각막에 열상이 동반된 경우, 이제 부분 마취로 하게 되면은 눈에 안압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전신 마취로 진행하는 경우가 드물게 있습니다. 더위 먹은 북극공님, 시력이 0.1도 안 나오는 상태에서 회복되는 경우도 있는지요? 좀 광범위한 질문이어서 딱 잘라서 대답 드리긴 어려운데, 열린 대답을 드리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시력이 0.1이 나오는 원인이 어떤 것인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가장 간단한 것은 안경 써서 1.0을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거 외에도 다른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면 거기에 대한 해결 방법을 모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0.1이 안 나오는 원인을 명확하게 하시는 게 중요하니까 안과 진료를 꼭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급시계님,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는 양쪽 눈 모두에 망막 질환이 있으신데 유전적으로 저에게도 질환 발병률이 높아지는지요? 네, 이 질문도 양쪽 눈 망막 질환이 어떤 것인지를 제가 몰라서 확답드리긴 어렵지만 유전성 망막 질환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그 망막 색소 변성증, 그 개그맨 이동훈 님이 지금 투병 중이신 걸로 아는데, 그러한 것들이 유전성을 띠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거 외에도 유전적인 경향을 갖는 질환들이 몇 가지 더 있어서 마찬가지로 안과 진료를 보셔야지 확실한 대답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민숙님, 비문증 백내장도 있고요. 동네 병원에서 아무 말씀 안 하시는데요. 괜찮은가요? 이런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비문증이 있어서 안과를 갔는데 안과 선생님이 무뚝뚝하게 걱정 마세요, 그냥 지내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일단 아무 말씀 안 하셨다면 사실 괜찮은 이제 생리적 비문증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계속 불편함이 지속된다고 하면은 안과 진료를 다시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던 첫 번째 케이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44세 여자 환자분의 경우에는 일주일 전에 비문증이 있었을 때 다른 안과에서 이상이 없다라는 말씀을 들으셨는데, 제 생각에는 아마 그때에도 망막 열공이 작게 주변부에 있었을 걸로 추측이 됩니다. 그러한 것들을 놓치게 되면은 망막 박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불편한 것이 해소되지 않고 안과 선생님의 설명이 부족했다면 다른 안과에 방문을 꼭 하셔서
검진을 제대로 받으시고 설명을 본인이 이해가 될 때까지 들으시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30세 여자 환자분이십니다. 소아 백내장으로 양한 인공수정체인데요. 2년 전 우한 망막박리 후에 2주 전 왼쪽 인공수정체가 탈구되어 교체 교정 수술 받았습니다. 왼 눈에 비문증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데 망막박리와도 형태가 유사해서 두렵습니다. 인공수정체 교체로 나타나는 증상일까요? 네, 정채연님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엔 아마 대학병원 다니고 계실 가능성이 높은데 그 소아백내장으로 인공수정체를 좀 젊은 나이에 삽입을 하신 것 같고요. 그 인공수정체 탈구돼서 교정 수술을 받게 되면은 비문증 같은 증상이 일시적으로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증상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된다고 하면은 망막박리라든지 다른 문제가 동반되어 있을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검사를 지금처럼 꼭 정기적으로 다니시는 것이 좋고, 수술을 이미 망막 수술이라는 걸 받으셨기 때문에 그 망막 상태가 이제 일반 사람과는 좀 다른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라고 보이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맞게 대처를 꼭 하셔야 되고, 그 교수님이 말씀하신 다음 재진 일자에 늦지 않게 방문만 잘 하셔도 대부분 문제없이 흘러가기 때문에 경과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좀 두서없이 설명드린 것 같은데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까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8월 25일 안양 범계역에 개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수안과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 불편하신 분들 찾아오시면 더 성심성의껏 말씀드릴 테니 편하게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